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이 자본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풍문레이더. 오늘도 따뜻한 소식, 뜨거운 소식들 모아서 한우식 기자와 함께 호방건설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호방건설. 네. 우리 대중들, 시민들에게는 베르디움, 예. 서밋, 예, 아파트 맞습니다. 브랜드로 예. 많이 친숙한 건설사죠. 예. 상당히 그 중견 건설사이자 예. 또 상당히 요즘 그 미디어 쪽, 언론 쪽에 상당히 많은 예.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인데 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호반건설이 최근에 와서 좀 급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회장 김상열 회장이 지난 1989년 직원 5명과 네. 자본금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 IMF라든지 국제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IMF라든지 그런 위기 속에서 김상열 회장이 나름대로 경영 소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회사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뭡니까 지주 회사가 있는데 호반건설은 지주 회사가 없습니다. 네. 벌써 2세 후계 경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차남, 장려 그리고 차남 네. 3개 회사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장남은 지금 호반 건설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녀가 호반 프라퍼티, 네. 그리고 차남이 호반 산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가 호남 산업 쪽에서 대한전선을 인수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호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매출이 한 2조 중반 됩니다. 네. 호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정도. 네. 작년에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네. 장남과 차남 간의 어떤 그런 쭉 매출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호방건설에 큰 호사가 있었죠. 예, 예. 네, 김대현 장남 이제 김대현 씨와 아나운서 이제 김민영 씨의 이제 결혼 소식이 있었다는데 이 얘기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사실 결혼한 게 재작년입니다. 2020년이죠. 그때 20년? SBS 아나운서죠. SBS 네, 아나운서 김민희 맞습니다. 씨하고 결혼을 해서 뭐 좀 시중에 좀 많이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에서 보면 뭡니까 아나운서들을 많이 좀 원합니다. 그 좀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성과 미모를 같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아나운서라는 게 대중적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 일각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변하면서 대중성 있는 사람들을 옛날 같은 경우는 재벌가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민간인 그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예언적 교수들을 원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중성 있는 그런 사람들 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저희도 뭐 방송을 하지만 특히 여성 방송인들, 네. 특히 아나운서 분들은 상당히 뭐 대기업 재벌 며느리로 네. 많이 이렇게 그 시집을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우리 혹시 박지원 아나운서도 그런 로망이 있으신가요? 저 소개만 해주신다면요, 네.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호반건설이 그 신문 매체들을 상당히 뭐 방송국부터 해서 예. 상당히 그 언론 시장에 큰 손이 되어 가는데 예, 예. 참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건설사가 언론사들을 이렇게 많이 인수한 사례들이 많이 없었죠? 사실 뭐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언론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원건설 네. 몇 년 전에 네. 헤럴드 경제를 인수했었습니다. 네네. 인수하고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그런 뭐 지방 지자체라든지 네. 정부와의 어떤 끈끈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사를 인수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사실 신문사 같은 경 특히 종이 신문사 같은 건 거의 사양 산업 아닙니까? 네. 수익성이 거의 없는데도 네. 왜 신문사를 인수하느냐? 네. 사실 엄중히 많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는 언론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런 권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다 보니까 그 미디어라는 어떤 그런 권력을 통해서 네. 마케팅 네. 그리고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예, 여기에서 그러면 또 그치지 않고 방송 매체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제 사실 방송보다는 이걸 조금 더 호반 쪽에서 그 언론사 인수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호반건설이 작년이죠. IT 전문지 전자신문 그리고 일간종합지
서울신문 네. 그리고 인터넷 경기신문 네. EBN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언론 뭐 어떤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신문을 인수하는 과정이 원래 예전에 호반건설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던 지분 한 18%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그 과정에서 서울신문 내부 구성원들과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이번에 그 작년에 인수하게 된 지분이 그 사원 쪽들이 갖고 있던 그런 네. 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그 인수 과정에서 뭐 기존 뭐 사원들한테 파격적인 네. 상여금 혜택을 줬었습니다. 아, 인수 자금 300억 외에 한 200억 정도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보상금 내지 위로금 정도로 네. 그 사원들한테 네. 좀 뿌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원들 투표에서 네. 과반이 넘는 네. 찬성률로 그게 뭐 결국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서울신문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사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좀 이렇게 척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편집권 침해라든지 보도의 네. 공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호반이 서울신문 인수하고 네. 그 전에 서울신문이 호반건설 쪽에 있던 그런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사들을 네. 50여 건이 있는데 네. 다 내렸습니다. 네. 내려다 보니까 서울신문 그 구성원들 특히 주요 기자들이 네. 이에 반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방송 어떤 매체도 호반건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제가 잠깐 해주시죠.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사실 이 호반건설 사옥 쪽으로 가봤었는데 호반건설 사옥이 우면동에 있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 럭키 그 트윈타워처럼 트윈타워입니다. 이게 상둥이 건물인데 1동이 지금 뭐 전자신문이라든지 EBN 쪽에 서고 있습니다. 그쪽에 소위 말하는 전자신문, 가칭 전자신문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정부 쪽에서 이렇게 지금 종편이 4개지 않습니까? 네. 한두 개의 종편을 더 허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결국 호반이 추후 네. 종편까지 진출하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또 지금 종편 중에서 어느 정도 뭐 특히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네. 이 채널 A 빼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지역 배려 차원에서 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역 배분 차원에서 언론사도 뭐 도마다 나눠주고 이런 관례들이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있긴 있죠. 사실 그게 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네. 배려 차원 물론 뭐 당장 겉에 드러난 실력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겠지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형평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같은 것은 같게 네.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잣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에 뭐 소주 회사 또 일사 정책이 있었고 노태우 정권 때였었죠. 뭐 종합금융사들 도마다 하나씩 설립을 해줬는데 네. 언론사는 약간 좀 다른 잣대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게 계속 뭐 지역 도별로 하나씩 언론사를 세워줘야 된다. 이건 약간 물론 뭐 지금 네.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나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에다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네. 사실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많습니다. 한 도에 종이신문이 10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방송 같은 경우에도 진입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번 뭐 새 정부 쪽 방통위 쪽에서 좀 허가를 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저희도 같은 언론인이지만 정말 언론사가 너무 많아요. 예. 여기서 발생되는 맞습니다. 또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 네. 우리 김 회장께서는 그러면 호반건설의 김 회장께서는 이제 미디어 산업을 예. 잘 만드셔서 향후 예. 뭐 이게 뭐 증여나 상속과도 연관이 있나요?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남, 차남, 장례식으로 후계 구도가 좀 끝났는데 네. 차남한테 네. 쪽 미디어 산업 전반을 뭐 이렇게 뭐 물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회사 안팎에서 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네. 네. 그렇다면 그 전자신문 또 최근에 뭐 공정위 청탁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좀 됐었죠? 예, 예. 원래 그 김상열 회장 쪽에서 네. 그 뭡니까 일감 몰아주기 네. 그리고
위장 계열사, 네. 뭐 사이라든지 매제라든지 그런 쪽 사실 매년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변동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을 빠뜨렸습니다. 고의로. 네. 뭐 후반 측에서는 뭐 담당자를 실소로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전자신문 고의 경지를 통해서 좀 청탁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서울경제나 머니투데이나 다른 경제지들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언론 좀 시중에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 정보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좀 밝혀졌습니다. 네. 뭐 서울신문이라든지 서울경제입니다. 서울경제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내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까지 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천억 정도 네. 정도인데 사실 김상열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종합지 네. 그리고 IT 전문지 네. 그리고 인터넷 경제신문이 있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 경제 시장이 굉장히 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서 좀 경제지 하나를 좀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지금 뭐 미디어 쪽 산업 쪽에서는 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언론 미디어 시장도 어떻게 보면 M&A의 한 큰 시장으로 거의 자리매김을 했네요, 이제. 맞습니다. 워낙 그 자본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언론 환경에서는 네.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럼요. 과제도 그 안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게 나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 기업이고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네. 주식회사의 목적은 또 이윤 창출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직원 기자들의 또 복지 혜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언론사 진출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예. 볼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호반건설이 한진칼 예, 예. 2대 주주로 또 올라왔었잖아요. 예. 상당히 뭐 여기저기서 호반건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잠깐만 여기 앞서가지고 제가 원래 김상일 회장이 왜 네. 이쪽 미디어 산업 쪽에서 네. 좀 관심을 갖게 되나 그 연유를 배경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김상일 회장이 고등학교를 6년 다녔습니다. 네.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네. 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좀 미디어 산업, 네. 신문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신문사를 차리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신문 지국 하나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 네.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신문사 제국이 많고도 아니지만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말하더라도 신문사 지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네. 지역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예전에 또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 통폐합이 있어갖고 언론사가 그렇죠. 물어봐시고 늘어나지 그때 않았죠. 네. 종합지 6개, 네. 경제지 2개, 네. 그리고 각 도마다 네. 지방지 하나, 네. 언론 환경이 좀 이렇게 정부에서 굉장히 또 규제를 했던 거죠. 전체 30개를 안 넘었다고 제가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네. 거기 지금 그 조선일보 네. 방상훈 대표의 정조 할아버지 네. 방응모 네. 뭐또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창업주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아, 이분도 증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진짜 잘못 들었어요. 아 제가 아주 정조. 경상도라서 네. 저 할아버지. 제가 네. 쌀과 살을 구분을 못합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방응모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아일보 네. 지국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 평안도 정주라는 곳에서 하다가 신문 대금을 수금을 해가지고 본사로 보내야 되는데 네. 보내지 않았답니다. 네. 뭐 시체말로 뺑땅을 한 모양입니다. 아, 신문 대금을.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지국장 자리 내놔라 해가지고 내놓게 되고 그 이후에 네. 방응모 사장이 건강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떼돈을 벌면서 네. 이 동아일보에 버금가는 아. 신문사를 하나 뭐 해야겠다 하면서 조선일보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또 조선일보의 스토리가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뺏긴들에도 보면 오는 이상호 네. 시인 같은 경우에도 네. 조선일보 지국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제 뭐 최근 뭐 7, 80년대까지 지국장이라는 게 굉장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 높은 어떤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김상일 회장 같은 경우에도 신문 배달을 하면서 네. 그때 뭐 서울신문도 포함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예. 지국장도 하고 하여튼
뭐 쉽게 해서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꾸지는 못겠죠. 그 상황에서는. 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뭐 돈도 벌고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어떤 로망을 키워가지고 네. 결국 언론사 인수까지 나서게 되지 않았냐 하는 인수까지. 그런 어떤 네. 재계 일각 그리고 미디어 산업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통 뭐 우유 배달했다고 해서 우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네. 신문 배달 하신 분들은 신문 언론사를 많이 사실 뭐 창업을 하시네요. 신문이라는 건 일종의 그런 지식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한직칼 얘기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시고 방송 네. 네,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난 이틀 전에 호반건설이 한진칼 2대 네. 주주로 올랐었습니다. 네. 기존의 그 행동주의 펀드 KCGI가 가지고 있던 지분 17%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진칼 네. 2대 주주로 올랐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왜 호반건설이 이쪽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게 되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호반건설이 소위 말하는 항공산업까지 네. 네. 욕심을 내고 있다. 네. 사실 그 전에 2015년에 어디요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금호산업 인수진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때 사전에 탈락이 됐습니다. 네. 적격 요건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뭐 회사 몸집도 커졌습니다. 지금 재계 34입니다. 네. 34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이쪽 이번에 거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되면 네. 거기 소위 말하는 저가항공사 LCC가 3개나 있습니다. 네. 진에어 그리고 에어부산 서울에어인가 네. 그 중에 하나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스투데이 한윤식 기자께서 재계 산업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자본시장부 소식입니다.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수록 미남이 되어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빛이 나는. 네. 아, 예. 참 이번 올 3월 들어서 상장 기업들의 상당히 피바람이 많이 불었죠. 예, 그렇죠. 의견 거절이면 사실상 그 사망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장 기업들한텐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명성 TNS가 이번에 또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 그 명성 TNS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는 이제 시총 한 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시총 한 700억 원 정도의 그런 규모의 회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 이번에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서 감사 보고서가 2년간 연속으로 지금 의견 거절의 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그 회계법인과 이번 회계법인의 그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 감사를 맡게 된 회계법인은 신한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2020년도 감사 보고서를 냈었던 신우 회계법인과는 좀 다른 그런 회계법인이고 그 이번 신한 회계법인이 나서서 감사 보고서 결과를 의견 거절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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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후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보통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네, 보통 그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제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 이를 심의 의결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조금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재작년, 그다음에 2021년 작년, 그다음에 올해 2022년 회계법인이 계속 바뀌고 있나요 지금? 예, 대성 삼경 회계법인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또 네. 입장을 회사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뭐 회계법인을 바꾼다고 해서 회사의 본질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완결성이 있는 그런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고 회사 내용에 대한 그런 증거에 대한 그런 많은 정확성들을 좀 기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 이 명성 TNS 이 회사, 어찌 보면 상장 폐지에 지금 몰려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좀 더 이 네. 회사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2021년에 이제 설립한 회사고요. 2018년에 들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요즘 좀 뜨고 있는 그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사업과 관련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제조 장비 그리고 코팅 관련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전기차 산업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2차 전지 쪽도 산업이 상당히 많은 매출과 수익성이 시장 규모가 올라갔는데 명성 TNS는 그렇지가 않았죠. 어땠나요? 일단은 명성 TNS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본업에 조금 충실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최근에 조금 매출도 많이 감소를 하고 그런 좀 수치적인 결과들이 조금 잘 나오고 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에서 매출이 한 86억 원 정도가 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용 그 제조 설비 관련해서 한 26억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나면서 지난해 매출이 한 116억 원 정도에 좀 그치면서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또 네. 최근 들어서는 네. 또 이런 또 격동기에 예. 또 동종업계 2차 전지 업계에서 PNT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요? 예. 네. PNT라는 회사는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서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되게 유망한 중견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PNT라는 회사가 50억 원을 들여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됐고요. 그리고 지분은 이제 15% 정도를 이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PNT는 이제 명성 TNS의 주식 15%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 PNT의 경영진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명성 TNS를 이끌고 가도 되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무방한가요? 네, 지금 뭐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PNT의 대표이사였던 그 김준섭 대표이사가 이제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제 나선 상황이고요. 그 기존의 김준규 대표이사도 이제 경영 총괄을 맡으면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지금 회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요. 얼마 전 그 임시주총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다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PNT도 법적 좀 이슈들이 있었죠. 뭐 배임 이슈라든가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제될 것이 없나요? 예. 사실 문제될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거대 금액에 대해서 한 수십억에 대해서 배임에 대한 그런 좀 공시가 났었다가 이게 좀 정정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로 밝혀진 거는 이제 신재환 전 명성 TNS 부사장이 자기 자본 금액의 한 0.01%밖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록 뭐 다른 이렇게 횡령 금액에 비해서 다른 타사의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계양전기 이런 회사들의 이렇게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이르는 그런 배임 금액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하나 어쨌든 배임을 저질렀음을 밝혀졌고요. 네. 이것은 이제 특정 경제 법률의 그 특정 경제 등의 가중처벌. 가중처벌 네. 그 가중처벌. 처벌법에 대한 그런 법률 위반 혐의로 이렇게 잡힌 상황이고 회사는 이제 신재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배임과 관련한 어떤 이슈뿐만 아니라 또 살펴보면은 경영권의 분쟁의 이슈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건 경영권 관련해서도 되게 위태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온 회사인데요. 지난해 11월쯤에 이제 소액주주 연대들이 모여서 그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그리고 주주총회 그 개최 금지 소송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으로 소액주주연대가 나선 바가 있습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의견 거절을 맞으면 거래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증권거래소의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예, 이런 기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소액주들이 민심이 뿔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경영권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예. 참 이 회사는 뭐 최대 주주부터 해서 회사까지 정말 소송에 그야말로 민사 형사 모든 소송의 종합 백화점이네요, 사실상. 예, 사실 뭐 네. 한 가지만 나와도 사실 회사의 위기가 되고 네. 많은 그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경영권 분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경영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2차 전지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크게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믿고 맡기기에는 아직 조금 위험한 그런 종목으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회사에 과연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2년 연속 그 의견 거절을 맞았으면 사실상 야구로 치면 투아웃 거의 투스트라이크까지 온 건데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재감사가 예. 남은 거잖아요. 예. 그 회사의 입장과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네, 회사는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은 어쨌든 경영권 이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김준섭 대표이사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영권이 이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준섭 대표이사에 대한 그런 경영권 이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승인해 주신 그런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앞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된 이제 PNT 측은 2020년도 감사를 이제 재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와 동시에 2021년 이제 신한회계법인의 그 감사와 관련해서도 시간들을 같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런 재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 과정들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돼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고 다음 그 회계 연도에는 좀 더 그 감사 의견을 적정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과거 경영진들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소액주들이 정말 그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재감사가 잘 진행돼서 예, 또 좋은 결과가 나고 적정을 받아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잘 통과해야 또 엄한 또 소액주들이 피멍이 안 들도록 그리고 또 간절히 좀 한경석 기자께서 예. 더 많은 좀 취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본시장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 한경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시간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스투데이 김영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내경제TV에 또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난 타 방송국에서는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자산 시장의 좋은 정보, 빠른 정보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가상자산 파트너 목요일의 남자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좋은 소식 많이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오늘 출연하시면 금요일의 남자로 또 멘트가 바뀌시네. 그렇죠. 매일 바뀌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의 남자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네, 오늘 얘기 한번 또 간단하게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예, 오늘 이 최근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NFT 시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상자산을 둘러싸서 이른바 좀 게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프리카 게이트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어떤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트라는 사람이 티오 코인을 발행을 해서 선취매를 네. 일으켰다라는 사건이고 네. 지금 이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의 사건과 트위치에서 발생한 NFT 게이트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사안입니다. 티오코인. 그래서 선취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 내부자 정보를 듣고 상당히 많은 코인들을 샀다, NFT를 샀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내부자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네. 이 선취매를 했다 했을 때는 네. 초기에 네. 이 코인을 개발을 하고 네. 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장 이전에 네. 유통량의 일부를 미리 확보를 해 놓았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뭔가 뭐 판을 만들어놨다, 고소를 만들어놨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트위치 NFT 게이트, 뭐 코인 게이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념인지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소하실 텐데. 설명 좀 우선 이 부탁드릴게요. NFT 게이트, 트위치에서 발생한 NFT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예. 여기 오현민이라는 트위치 유명 스트리머가 주변에 그 알고 지내는 스트리머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네. 이런 스트리머들과 함께 NFT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실제로 특정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NFT의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네. 0.088 이더리움의 본인의 그 NFT 캐릭터가 실제로 판매가 되었고요. 네. 이걸 현재 원화 가치로 한다라고 하면 약 33만 원 네. 정도의 판매가 되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FT 게이트 같은 게 지금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RT 코인이라는 또 별도의 코인이 발행이 될 예정이었다. 네. 그리고 이게 특정 거래소의 IDO 네. 탈중앙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이 네. IDO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빗썸, 업비트 이런 거래소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특정 뭐 거래소의 허가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올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로드맵 상에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RT코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아이디오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네. 그런 어떤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번 NFT 게이트 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우선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스트리머의 NFT 상품이 판매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판매되는 수단이 0.088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으로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RT코인, 오현민 스트리머의 RT코인 관련한 어떤 로드맵을 보면 네. 두 번째 항목에 그 RT코인 발행, 네. RT코인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자마자 생각을 한 것은 RT코인 왜 만들었지? 네. 이 RT코인을 만들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좀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뭐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뭐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이럴 위험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죠. 네. 우선은 일반적으로 이 트위치라고 하면은 유튜브만큼의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팬 흥행성 이런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랫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트리머들이 보통은 한 50만, 100만 이렇게 몇십만 구독자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스트리머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스트리머들이 NFT를 발행을 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이 굿즈를 발행했다. 네.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팬심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팬심을 이제 팬심의 어떤 투자 심리를 두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장사를 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비단 팬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뭐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팬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그 상품이 가치가 있다라는 선에서 얼마든지 판매를 해도 되죠. 장사를 해도 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팬심을 이용을 해서 알티코인이라는 게 별도로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네. 게 아니었냐. 네. 예. 그것도 특히 이 팬심뿐만 아니라 이런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승 가능성을 보고 이 코인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이디오 거래소에 상장이 된 만큼 이 알티코인을 오현민 스트리머 혹은 관계된 스트리머들이 특정한 시점에 모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결국 뭐 그 유명한 뭐 우리 아미 팬들이죠. BTS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그동안 관련된 뭐 NFT 발행이라든가 예. 뭐 자기 뭐 미술 작품이라든가 자기 뭐 수집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코인은 NFT 발행을 했는데 네네.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게 네. 없죠. 뭐 설령 유명인이든 아니든 자기가 NFT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예. 이것을 자신의 팬들을 이용해서 막대하게 나중에 결국 시세 차익을 누리고 나가버린다, 먹튀를 한다, 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사안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코인 상황 발행 자체가. 선침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우리 가상자산 시장 어떤 영향들을 많이 미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재단 차원에서 선취매를 하고 네. 이 선취매한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유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네, 백서상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 당연히 표기를 안 해놨겠죠. 선취매를 했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특히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네. 있어서는 이 코인의 상장 가격이 정말 적정한 상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재단이 말하는 그런 어떤 상장가를 그대로 용인을 해줍니다. 네. 이 상장가에 대한 개입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알티코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의 재단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한 10원 정도의 시장에 유통을 시켰어요. 네. 다만 이 발행된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된 사람들끼리 10원에 이 코인을 사서 다 나눠 가지고 그 이후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해도 그때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10원에 거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면밀히 다 알고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알고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히 10원에 예를 들어서 10원에 선취매를 했는데 이걸 100원, 1000원에 상장을 할 계획이었다 네. 한다면 이 10원에 미리 그 물량을 확보를 해 놓은 사실 자체를 굉장히 숨기려고 할 겁니다. 네. 특히나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코인을 구매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이 없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사전에 백서상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네. 백서상으로 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네. 특히 이 코인을 내가 왜 사야 되지, 왜 투자를 해야 되지,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네. 그럼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투자자, 그 유명인들, 예. 셀럽들의 이런 팬심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투자 사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예. 뭐 가령 우리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펜이 있다면 뭐 책받침을 산다거나 CD나 레코드판을 산다거나 그 정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팬심이었는데 네. 시대가 변한 거죠. 예. 저는 책받침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같은 이 NFT 코인 세대들은 예. 이제 결국 그 코인으로 사고 NFT를 사는데 결국 이 팬심을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런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범죄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국 백서상에 있어서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사기로 봐야 되는 거죠.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네.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백서상의 가장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로드맵이라는 파트가 네. 있습니다. 네.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단에 혹은 이 코인 비즈니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몇 분기, 내후년 몇 분기에는 어떠한 마일스톤을 달성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네.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뭐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 때 이런 로드맵에 표기된 사항은 얼마든지 또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이건 네. 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RT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저는 로드맵을 저렇게 써놓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을 할 것이다. 네. 혹은 토큰을 발행을 할 것인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어떻게 발행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기 보시면 자료 한번 보시면 두 번째에 토큰 발행, 네. RT 토큰 발행하고 그 밑에 아이디오 탈중앙 거래소 상장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언제 네. 할 것인데 왜냐하면 백서에 저렇게만 써놓는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발행을 하고 언제 상장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백서상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써놓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네요. 예, 사실 이 백서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또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네. 변경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도 금융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금융에 관련된 사업인 만큼 초기부터 이런 초기 설립 단계부터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팬을 그 셀럽을 연예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기 호주머니의 돈은 본인이 투자의 책임이고 예. 본인이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 네,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 김영석 자문위원 내일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 기자 혹시 코인 하세요? 저 최근에 시작했는데 네. 많이 어렵고 네.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잘 모르는 상태지만 최근에 한번 시작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풍물레이더 코너를 진행하시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코너를 보고 배우면서 네. 우리 박 기자도 코인 시장의 올바른 투자 같이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남부지방에는 이제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죠. 또 네. 다음 주면 서울에 또 여의도를 시작으로 상당히 많은 벚꽃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근 2년 동안 벚꽃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뭐 벚꽃 축제 뭐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번 주말 많이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꽃놀이 축제 다니시면서 모처럼 야외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풍물레이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